안녕하세요. 여러분과 3학년 독서 과목 함께할 김재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는 얼굴보다 목소리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지금처럼 온라인 수업을 왜 하죠? 이것저것 방법은 어쩌죠? 등등 궁금하신 점도 많을 거고, 온라인 수업의 당위성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거는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일단 시국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는 안 할게요.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니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공부할 독서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 수능이라는 것 자체가 사고력 테스트예요. 국어 영역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수능 국어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국어는 수능 국어에서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만 덧붙이면 수능 국어는 절대 창의력을 테스트하는 시험도 아닙니다. 만약 그런 시험이라면 문항의 성격이나 유형 자체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창의력을 키워야지 그럼 수능 자체가 너무 구시대적인 시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그런 판단은 일단 뒤로 제껴두자고요. 지금 중요한 건 수능 국어의 본질이란 게 뭔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효과적으로 공략을 할지, 그걸 얘기해보자라는 거예요. 수능 국어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능력은 객관 독해라는 겁니다. 객관성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보편성이라는 말과도 통해요. 쉽게 얘기해 볼게. 10명이 똑같이 어떤 문제를 보고, 그 중에 9명이 그 해결 방법으로 A를 제시했어요. 한 명이 B를 제시했다고 해봐요. 상황에 따라서 A가 최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B가 최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B를 창의적인 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수능 국어가 원하는 게 그 창의적인 그 B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A를 원한다라는 거죠. 알겠죠? 국어가 어렵다라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딱 떨어진다기보다 정도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B보다 A에 근접하게끔 우리가 자꾸 두뇌 구조를 바꾸고 사고 회로를 바꿔주자라는 건데 이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빨리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능 국어에 한해서만큼은 공부라고 안 하고 훈련이라고 말하는 편이에요. 자, 그럼 독해력이라는 건 뭐냐? 사전적 의미라면 글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죠. 그냥 한국어로 쓰인 글을 읽는다라는 게 아니라요. 읽어낼 줄 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읽어서 이해할 수 있고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대학에 가서 어떠한 전공 서적을 손에 쥐어줘도 읽어서 학습해낼 수 있느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공부가 아니라 뭐다? 훈련이다.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비문학이란 용어가 더 익숙할 거예요. 공식 용어는 독서예요. 지금부터 용어 섞었을 테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국어 영역에서 최종 관문이고 가장 높은 산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문법이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까놓고 얘기하면 문법은 투자하는 만큼 정직하게 나옵니다. 그게 어떤 예상치라는 게 있고 공부의 한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딱 거기까지 공부하면 성적 확실하게 나와요. 수능 문법 성적 안 나왔다라는 거 공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종합적으로 수능 국어 공부를 겁나게 해봤다. 그럼 이제는 어떤 넘기 힘든 산을 만나게 될 텐데 그게 독서일 확률이 제일 높다라는 거죠. 뭔가 되게 막막하죠. 근데 또 잘하고 싶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기왕 아는 김에 확실하게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 독서라는 영역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이라는 게 있어요. 진실이란 말은 좀 거창한 것 같고 쌤의 개인적인 견해라고 해둘게요. 저도 수능을 거쳤던 세대로서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의 선배들을 지켜본 경험으로 축적된 데이터나 정립된 마인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국어를 잘할 수 있어요? 정말 다짜고짜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아요. 거의 학년 초에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1학년 초나 3학년 초. 저도 처음에 이런 질문 받으면 좀 난감했어요. 이거를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나. 근데 질문이 계속 들어오니까 답을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진짜 솔직히요. 7, 8, 9등급 맞으시는 분들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풀었는데 7, 8, 9등급이 나왔다? 솔직히 본인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본 적 없어요? 저는 이분들 절대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도구가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최소 19살이고 전부 다 한국어 구사 능력자들이에요. 능력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인 거죠.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잘하고 싶다라는 의지인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조건은 갖추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필요한 조건이 뭘까? 뭐 누구는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왔던 사람이 잘한다. 나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잘하게 된다. 문제풀이를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한다. 뭐 심지어는 언어적 감각이 특출난 사람이 잘한다. 이런 무책임한 대답도 있어요. 결론을 얘기해 볼게요. 전부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니 그럼 어떡하냐. 나이는 이미 먹을 대로 먹었고 다시 타임머신 타고 되돌아가서 독살한 얘기냐. 뭐 등등 절망밖에 없죠. 근데 왜 이러한 것들이 국어 영역을 잘하는 조건들로 거론이 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들 공통점 한번 살펴볼게요. 책을 많이 보면은 우리 뭘 얻죠? 문제풀이를 많이 하면은 또 뭘 얻죠? 나이를 먹다 보면 뭘 얻느냐는 거죠. 언어 감각이 특출나다 싶은 사람, 그러니까 말빨이 좋다, 필력이 뛰어나다,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머리 안에 들어있는 어휘가 많다라는 겁니다. 바로 어휘력이 기본이에요. 이거는 영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알아두세요. 어휘력이 곧 뭐다? 독해력이다. 알겠죠? 그 어휘력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사고력이니 독해력 훈련이니 논하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약간의 문법 지식까지 갖췄다면 그게 1등급으로 가는 발판인 거예요. 독서든 문학이든 화법이든 작문이든 뭐가 필수다? 어휘력입니다. 이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영역별로 이제 공략 대책을 논하는 겁니다. 이 어휘력을 어떻게 길러야 될지는 차차 얘기할게요. 자, 다음에 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비문학에서 배경 지식이 중요할까?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뭐 어휘력도 배경 지식이라면 배경 지식인데 일반적으로는 그거 말고 글의 제재에 대한 배경 지식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아예 배경 지식이 필요 없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관련이 없다면 문과 애들 과학 지문 어렵고 이과 애들은 경제 지문 어렵다.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겠죠. 게다가 이 배경 지식이라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 19학년도 수능 31번 문제에서도 이미 증명이 됐어요. 기출문제 좀 풀어보셨다는 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근데 배경 지식이 아예 필요 없다라는 얘기도 왜 나오느냐? 그게 사실 배경 지식을 어설프게 가지고 있으면 없는 이만 못하다라는 얘기가 좀 극단적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지식이 있어요. 또 그거를 사실이나 진리라고 믿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깨는 내용이 지문이나 문제에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이게 실제 사례예요. 이거는 2011학년도에 경제지문에서 나온 문제인데 여기 나오는 그래프가 현실적으로는 구현이 불가능하대요. 보면 채권하고 금리의 관계 그래프죠. 이런 관계가 실질적으로는 잘 안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이의 제기가 되고 무효 소송까지 들어갔어요. 결과가 어찌 됐을까? 결과는 당연히 기각됐다. 왜? 국어 영역 평가의 목적은 머릿속에 있는 배경 지식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지문의 내용을 토대로 추론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지문에서 김재중은 사실 여자다. 이러면은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철석같이 믿고 풀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정리할게. 일단 배경 지식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지문 독해에서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풀 때는 절대 자기 배경 지식이 아니라 지문 속 내용만을 근거로 해라. 정리됐죠? 다음으로 이 질문의 답은 나뿐만이 아니라 국어쌤들 사이에서도 많이 갈리는 편이거든요. 보다시피 대부분 독서 지문이 한 지문당 문제가 서너 문제 정도 딸려 나와요. 누구는 문제를 먼저 읽어봐야 한다 그러는데 또 누구는 지문을 일단 읽어보라고 합니다. 일단 내 개인적인 의견은 뭐냐면 지문을 먼저 읽어봐라. 지금부터 그 이유를 얘기해 줄게. 문제를 먼저 보라는 주장의 근거는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을 추려보자면 문제를 먼저 읽는 게 지문 독해에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것도 아주 많이. 지문을 한번 쫙 훑어보는 효과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지문 내용의 핵심을 알려준대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납득이 가는 근거죠.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해? 문제가 지목하는 내용이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 지문에서 그거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읽어야 한대. 그러면 지문을 핵심만 줄여서 정확하게 읽을 수도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이게 엄청 효율적인 방법이고 또 이게 문제를 먼저 봐야 하는 이유래요. 여러분 이 말 되게 그럴듯하지? 근데 이 말이 성립이 되려면요 전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한 번 보고 나면요 그 문제들이 머릿속에 똑바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 최소한 언제까지? 지문을 읽는 동안만큼은. 막 스캔을 하듯이까지는 아니라도 있잖아요. 문제 선택지의 내용이 지문을 읽는 동안 머릿속에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어야 된다 이거야. 지문을 읽다가 이게 좀 전에 문제로 봤던 그 얘기구나 이 정도로 빵빵 떠올라야지 그래야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이 정도로 가능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도 고딩 때부터 국어 영역 문제 뭐 셀 수 없이 많이 풀어봤지만 난 이렇게는 죽어도 안 되던데. 내가 머리가 나쁜 건가? 그럼 뭐지? 문제 읽고 지문 읽고 그동안 또 문제 까먹고 어차피 문제 또 봐야 돼. 가뜩이나 시간 없어 죽겠는데 괜히 시간만 낭비했죠. 이게 지문 보는 동안 먼저 본 문제를 다 까먹을 확률이 왜 높을까요? 아무리 짧은 내용이라도 그 사람이 그거 제대로 기억하려면 최소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갖춰야 돼요. 첫 번째는 반복. 그런데 문제 반복해서 볼 시간이 있어요? 없죠. 그럼 이건 패스. 두 번째는 의미 구조화. 그런데 5개 선택지 모두가 꼭 지문 속의 핵심 내용만 갖고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지문 속의 구석진 곳에 아무 쓰잘데기 없는 내용 끌고 오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결정적으로 5개 선택지 전부가 의미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성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완전 단편적인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잠깐 훑어보는 것만으로 문제 내용을 암기를 해서 그 상태로 지문을 읽어낸다? 천재가 아닌 이상 진짜 힘들어요. 차라리 말이죠. 지문은 한 편에 그리고 문단을 갖췄고 문단을 갖췄다는 건 구조를 갖췄다는 거고 그 안에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문장들의 집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문을 읽고 나면 그거를 100%는 기억을 다 못해도 최소한 이런 주제를 말하고 싶은 글이구나. 그리고 그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러이러한 내용을 제시했구나. 이 정도는 기억하고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이거예요. 뭐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알겠죠? 정리하면 지문을 먼저 제대로 보는 게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절약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쌤 문제가 중요해요? 지문이 중요해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일단 훈련 과정에서는 지문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둘게요. 다음 질문. 지문을 잘 읽는 비법 같은 것이 있나요? 국어에는 리딩 스킬스 같은 게 있나요? 이런 질문하고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마 비문학이 너무 안 돼서 강의를 들으러 오는 학생들이 이런 거 기대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글 기가 막히게 읽고 이해하는
그런 애들, 걔네들만의 뭔가 특별한 꼼수 같은 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못 박아둡니다. 그런 거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국어 막 100점도 맞고 점수 잘 나오는 애들이 있죠. 그냥 정직하게 읽고 푸는 거예요. 아까 질문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요. 혹시 문제 먼저 보고 나면 지문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읽혀지지 않나요? 아까 얘기했죠. 지문 보고 있는 동안 다 까먹는다고. 쌤, 딴 쌤이 비문학 지문 독해 주시는 거 한번 봤는데 진짜 핵심 문장을 족집게처럼 딱딱 찝어가지고 문제 적용시켜가지고 풀던데요? 쌤이 어떻게 족집게처럼 딱딱 찝을 수 있겠어요? 그거 다 강의하러 오기 전에 그 지문 최소 3번은 읽어보고 분석해 왔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수능 때 지문 3번씩 읽을 거예요? 그럴 시간 없어요. 아니면 중요하다 싶은 문장만 딱딱 골라가면서 읽을 자신 있어요? 그건 또 효율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대충 읽는 거죠. 수능 때 또 대충 읽어봐요. 안 읽은 문장 때문에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할걸? 그냥 정직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읽으세요. 한 글자마다 뇌에 힘 빡 주고 읽으라고. 특히 독해 초보자들. 지문 속에서 중요한 내용, 쓸데없는 내용, 네 맘대로 제발 구분하려고 좀 하지 마세요. 지문 안에 있는 텍스트들 있잖아요. 다 읽으라고 쓴 거예요. 다 읽어봐야지 중요한 문장도 뭐가 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정직하게 읽는 게 잘 읽는 것이다. 한 글자 한 글자,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읽으세요. 그리고 시간 부족 문제가 있죠. 이거는 국어 영역의 고수든 하수든 다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거든요. 선생님은 안 부족할 것 같아요? 선생님도 사실 시간 재서 풀잖아요? 솔직히 빠듯해요. 그러면은 나만 이런 생각하나? 좀 여유있게 풀어보고 싶다. 속독하고 싶다. 속독은 있잖아요. 사전적 의미가 책 따위를 빠른 속도로 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에만 충실하면요. 속독을 하면 좋아요. 속독 필요하죠. 느리게 읽는 것보다 빠르게 읽어낼 줄 아는 게 좋다는 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근데 인터넷에 속독이라고 치면 나오는 이거 보면 뭔가 속독에도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공부법 같은 것도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신기하죠? 이거 중에 하나 들어가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속독을 제대로 익히잖아요. 300페이지 정도 되는 소설을 단 1시간이면 읽을 수 있대요. 대박이지. 그럼 이런 질문 나오겠죠. 뭐 볼 것도 없이 이것만 익혀도 국어 점수 팍 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제 와서 따로 속독학원 다니겠다고? 여건상 힘든 부분도 많고요. 사실 제대로 된 학원이라면요. 어차피 가르치려는 본질은 똑같아요. 빠르게 읽든 느리게 읽든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읽는 거고요. 정확하게 읽어서 결국 문제를 맞춰야 돼요. 정확하게 읽는 것에 포인트를 둬야지 단순히 속도에만 초점을 두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죠. 살짝 비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어트 하려면. 혹시 주변에서 다이어트 약 먹어서 성공했다는 사례 본 적 있어요? 개인적으로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기본이 뭐예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본질입니다. 독해에서 정독도 일단은 안 되는데 속독에만 매달린다면요. 그거는 다이어트로 말하면 약물 처방에만 기대는 거하고 똑같아요. 육체적으로 힘든 운동 한 번도 안 하고 약 먹어서 살 빼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될 수도 있겠지. 다만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할 거는 속독이 아니라 일단 제대로 읽는 것, 정독이다. 선생님, 정독해서 어느 세월에 다 읽고 풀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수록 더 천천히 읽으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어차피 글을 읽다 보면 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정독이 일단 체득이 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빨라집니다. 자꾸 빨라져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막 띵기는 단어, 스킵하는 단어가 많아진다 싶으면 다시 의식적으로 천천히 읽기 연습.
계속 이렇게 반복 숙달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오래는 안 걸릴 거예요. 매일매일만 꾸준히 해준다면요. 제가 말했죠? 공부가 아니라 뭐다? 훈련이다. 마지막으로 문제풀이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사실 시중에 널리고 널린 게 국어 영역 문제집인데요. 우리가 이번 학기 교재로 쓸 수특 독서부터 시작해서 출판사 문제집도 엄청 많아요. 이 중에서 무슨 문제집이 제일 좋으냐 얘기하는 건 사실 아무 의미 없어요. 한 권이라도 제대로 푸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사실 문제집을 푼다는 건 문제풀이 센스와 테크닉을 키우는 목적이 제일 강한 거는 맞아요. 근데 여기에 생각지도 못한 또 하나의 부수적 효과가 있어요. 그게 뭘까? 문제를 풀려면 여하간에 지문을 읽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지문을 읽는 과정에서 독해력도 알게 모르게 키운다라는 거죠. 솔직히 고3쯤 되면 우리가 짬내서 독서를 한다라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물론 생기부에 올리기 위한 최소한의 독서는 해야겠지. 그런데 독해력 하나 키운다고 지금까지 뒤다보지도 않았던 책들을 이제 와서 본다? 시간적으로 사치 같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독서 문제집에 있는 지문들도 여러분들께는 최고의 독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풀이 하면서 한 가지 명심해 둬야 될 거. 사실 문제는 내가 지문을 얼마나 확실하게 이해했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척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기본 마인드를 이렇게 두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 지향점이 어디로 가겠어? 문제가 아니라 지문. 지문이 포인트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었느냐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얼마나 지문을 내가 영양가 있게 읽었느냐 지문 독해력을 얼마나 키웠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두라는 거예요. 한 문제를 풀더라도 지문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토대로 풀었느냐 이거를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제 앞으로 수특으로 진도를 나가면서 여러분들이랑 독서, 지문, 독해법을 익힐 거예요. 한 가지 일러둘게요. 이 비문학이라는 게 훈련이라고 했죠. 근데 실력이라는 게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도 뭐 쌓이는 느낌도 없고 내가 하루 종일 뭐 한 거지? 이런 공허한 느낌이 들 때도 있단 말이야. 그래프로 본다면요. 사선이 아니라 계단 형태라는 거. 조금씩 조금씩 상승한다? 이게 아니라 정체, 각성, 정체, 각성, 정체, 각성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근데 이 정체기를 잘 버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다음 강의부터 수특으로 진도 나갈게요. 수능 특강 독서 준비해 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